오늘의 주제는 해동성국 발해, 고구려를 계승하다입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대조영에 의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건국된 발해는 전성기 때는 당나라로부터 동쪽에 번성한 국가라는 의미의 해동성국으로 불릴 정도로 넓은 영토와 강한 국력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발해의 건국 과정과 어떻게 발해가 발전해 나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연표를 가지고 발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미 저번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듯이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당나라는 대동강 북쪽에서 만주 지역에 있던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감시를 하게 돼요. 그렇게 고향 땅에서 강제로 떠나게 된 고구려인들은 696년 근처에 있던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조영을 중심으로 당나라의 감시를 피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고구려인뿐만 아니라 말갈인들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당나라가 이를 가만두지 않았죠. 결국 당나라는 대조영 세력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대조영 세력은 이대로 도망만 가다가는 결국 다 붙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698년 천문령이라는 아주 험준한 산속에서 당나라군과 전투를 벌이고 여기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 이후 당나라는 다른 일을 신경 쓰느라 대조영 세력에 대한 추격을 포기했고 대조영은 동모산 인근에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바로 발해의 건국이었죠. 발해가 건국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는 남북국 시대가 열립니다. 지도를 보면 위에는 발해가 있고 아래는 신라가 있죠. 발해는 북쪽에 있는 국가라고 해서 북국이라고 하고 신라를 남쪽에 있는 국가라고 해서 남국이라고 부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교과서 98쪽에 있는 자료 3개를 보면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당나라 사람이 쓴 자료를 보면 발해 말갈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조영이 고구려 말갈의 무리를 모아 당군을 크게 물리쳤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당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신라 사람 최치원이 쓴 글을 보면 옛날 당의 고종 황제가 고구려를 쳐 없앴는데 그 고구려는 지금 발해가 되었다라고 써져 있어요. 신라인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세 번째 자료는 발해에서 일본과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일본 사람이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발해 왕에게 칙서를 내렸다. 일본 전황은 삼가 고구려 국왕에게 문안한다 라고 써져 있어요. 이걸 보면 결국 당시의 일본인도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대조영 이후의 발해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대조영의 아들이 719년 무왕으로 즉위합니다. 저 무라는 글자는 군사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왕의 이름이 무왕이다 하면 무언가 왕이 군사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실제로 무왕은 당나라와 적대 관계를 유지했고 그 당시 당나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연호를 사용했으며 발해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켰어요. 그러니 당나라는 두고 볼 수만 없었겠죠. 신라와 흑수말갈과 연합해서 발해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무왕은 722년 아예 당나라에 쳐들어가 산둥반도의 등주 지역을 공격하고 흑수말갈도 공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외 팽창에 나서게 됩니다. 무왕이 승하하고 문왕이 즉위하면서 발해와 당나라와의 관계는 변화하게 됩니다. 문이라는 글자는 글자, 문장을 의미해요. 아까 무라는 글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의 시호만 봐도 확실히 문왕은 무왕과 다른 정책을 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문왕은 당나라와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외부에 적이 없으니 문왕은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왕은 왕보다 더 격이 높은 용어인 황상,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지금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또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라를 같이 일본과 함께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발해는 점차 발전하다가 818년 선왕이 즉위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왕 때 발해는 최대 영토를 차지했고 대내적으로도 번성하면서 당나라로부터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발해도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10세기에 접어들면 지배층의 내분이 발생하여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결국 거란족의 영웅 아율 아보기의 침략을 받아 발해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아율 아보기라고 썼는데 야율 아보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발해의 건국과 멸망까지의 과정을 주요 왕들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이어서 발해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해의 통치 제도 중 중앙 정치 제도는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삼성육부를 설치했어요.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여러 관청을 설치했지만 그 명칭은 발해 고유의 명칭을 써서 독자성을 유지했어요. 옆에 그림에서 괄호 안에 있는 명칭이 당나라 삼성육부의 명칭입니다. 상서성, 문하성, 중서성 이거죠. 발해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표현을 했고 또 육부는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는 이 글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정했어요. 넘어가서 발해의 지방제도는 영토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중심지를 수도로 삼아 총 5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는데 통일신라의 오서경과도 비슷하죠. 근데 통일신라가 수도를 경주에만 고정해뒀던 것과는 다르게 발해는 수도를 오경 중에서 옮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해의 건국 과정과 흥망 그리고 통치 제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